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맥주는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했다고 추측되는데요. 그만큼 맥주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맥주의 고향으로도 불리는 만큼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나 맥주를 빚는 장면을 고대 벽화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유명한 피라미드는 맥주의 힘으로 완성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하루 평균 4에서 5리터 정도의 맥주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맥주가 적당한 영양소 공급과 노동력 상승을 불러온다는 걸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하얀 거품에 처음엔 톡 쏘고 뒤에는 씁쓸한 맛. 이렇게 맥주는 눈과 입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맥주의 쌉싸름하면서 톡 쏘는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쌉싸름하며 쓴맛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맥주를 만들 때 맥즙을 끓이면서 홉 열매를 첨가하는데 이때 홉에 들어있는 알파산이 이소알파산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맥주 특유의 향과 쓴맛을 내는데요. 또 맥주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도 쓴맛은 생깁니다.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 당분이 잘게 쪼개지면 단맛이 줄고 상대적으로 쓴맛이 강해지는데요. 잘게 쪼개진 당분은 다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어 톡 쏘는 쓴맛을 내는 맥주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선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과학수사는 범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범인 색출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학수사가 등장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위해서 쓰는 그 기법들이 자연과학 분야에 관련된 어떤 혈청학이라든지 동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 분야에서 관련된 모든 그 과학들이 융합되면서부터 저희 과학수사에 활용되고 그렇게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과학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핵심 분야인 법과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범인을 검거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려면 증거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법과학은 이때 이용되는 학문입니다. 법과학 안에는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공학 등의 자연과학과 심리학, 통계학 등의 인문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DNA와 지문, 미세 증거, 혈흔 형태 분석,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해 사건을 재구성하죠. 그래서 초창기에 주로 이제 과학수사 분야는 주로 이제 법의학, 사인을 규명하는 쪽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로 이제 화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좀 개발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지문이라고 하는 또 기술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DNA 감식, 더 최근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가 또 등장을 했죠.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 그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수사경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 교육기관.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에 필요한 도구와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지문이 있으면 반드시 사진 촬영한다.
비파괴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지문을 뜰 수 있으면 반드시 비파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활용을 한다. 두 번째, 흔적이 있다, 흔적 증거가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터칭 기법으로 지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다. 오케이? 실제 사건 현장에서 활약하게 될 수사관들이 과학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기본부터 꼼꼼하게 배우고 있는데요. 지문은 중요한 현장 증거물 중 하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얘가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지문을 가시화해 용의자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미세한 가루를 묻힌 고운 붓으로 물체의 표면을 문질러 지문을 현출하고 증강하는 분말법은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죠. 지문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 식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의무지만 사실 피해자가 누군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첫걸음이거든요. 지문 일치 여부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DNA와 더불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지문 감식 기술은 미국 등 수사 선진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그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김종순 교수가 이끄는 차세대 분자 테라노시스 연구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 실험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현재 그 항암제인 이제 MTCFX를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과 이제 타겟팅 그룹을 이제 섞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암 치료 물질을 만들기 위한 합성 연구가 진행됩니다. 세상에 없던 물질을 만들기에 정해진 조합법이 없는데요. 맨땅에 헤딩하듯 모든 경우의 수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합성 반응은 우리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3중 음성 유방암을 치료하기는 치료제를 합성하는 겁니다.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1형, 2형은 치료제가 있지만 수용체가 없는 3형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런 3중 음성 유방암은 불치병으로 불리죠. 타입 Y나 타입 2는 이 표적할 수 있는 바로 수용체라는 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체를 타겟으로 해서 항암제를 만드는 그 항암제가 그 수용체를 타고 암세포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 유방암 중에서 약 한 15%가 되고 있는 그런 타입 3, 그 타입 3는 이 수용체가 세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중 음성,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TNBC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독특하게 알려진 항암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에 걸린 환자는 다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 교수는 세포의 핵을 목표하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미토콘드리아에 주목했습니다. 암 치료 물질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면 암세포는 에너지가 고갈돼 아예 소멸된다는 원리죠.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기에 수용체가 없는 3중 음성 유방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없애는데 항생제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항생제하고 마이토콘드리아를 타겟팅할 수 있는 TPP를 섞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성을 하고 나서 그걸 정제를 해야 돼요. 그 정제를 해야 되는데 정제를 하려면 이 상당히 농도가 짙어야 됩니다. 농도가 짙게 되려면 이와 같이 로타리 이베포레이터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증류를 시키게 되는 거죠. 원하는 성질의 물질을 찾기까지 합성에만 몇 년이 걸렸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치료 성능과 암세포 표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화학적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합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정제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화합물에는 조금의 불순물이 섞여도 성질이 변하기에 정제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합물이 실리카제를 통과할 때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데요. 이 분홍빛 액체가 바로 연구팀이 얻으려고 한 순수한 암 치료 물질입니다. (15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항생제 기반의 암 치료 물질. 21세기 화학기술의 정점입니다. 다시 찾은 최경철 교수의 연구실. 최근 새로운 디스플레이 연구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실험 준비로 연구실이 분주합니다. 이 재질도 PET 성분이고, 그다음에 170 마이크로짜리고, 이게 피닷, 그다음에 이게 전자수송층인가? 그다음에 RGB 화이트. 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얇은 170 마이크로 다이아미터의 실 위에다가 저희가 전극을 코팅하고 그다음에 전자수송층 코팅하고 그다음에 각각 RGB 색깔을 코팅해가지고 RGB가 섞여가지고 흰색이 나오는 섬유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이 섬유 위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보이겠다는데요. 원통형 구조의 섬유 위에 얇은 막대를 평평하게 코팅하기 위해서 최경철 교수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섬유를 용액에 담갔다가 빼는 것만으로 평탄하게 코팅이 가능하다는데요.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딥 코팅 공정이죠. 총 7개의 층이 코팅되는데요.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층이 3겹으로 쌓입니다. 그 위에 상원색과 하얀색으로 빛을 내는 액체를 쌓았죠. 이것이 풀 컬러 섬유 디스플레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까다로운 3차원 구조인 섬유지만 기존의 평평한 기판에서 만든 소자와 비교해도 그 효율이 높죠. 디스플레이가 구동되는지 직접 검증에 나서는데요. 세계 최초라는 섬유형 디스플레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스위치 한번 켜서 오케이. 5 올레드 구동해 보겠습니다. 뭐 그림이 잘 들어왔네. 불을 한번 꺼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 네, 불을 한번 꺼봐.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반딧불처럼 작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작은 불빛이 모여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직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나 글자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연한 소재로 섬유형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데요. 강력한 방수 기능으로 세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도 있죠. 아직은 작은 섬유 하나지만 섬유 여러 가닥이 모이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이제 시스템화 돼가지고 실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의 화상이나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사료 원료 배합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사장님. 네, 원료 준비 마쳤고. 네. 미생물 첨가제 농도별로 넣어가지고 네. 사료에 첨가해서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장 큰 연구 업적 중 하나, 미생물로 만든 물고기 사료입니다. 물고기도 먹기 좋은 어떤 사료 크기가 있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사료에 또 적당한 크기에 저희가 기능성 첨가제를 넣어서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첨가해야지만 고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효능이 어떤지 한번. 네. 평범한 사료가 아니라 친환경 사료를 만드는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유기농 같은 거죠. 그 무게도 오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밥 하나에 이렇게 세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기능성 배합소료의 효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체에 동일한 양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 준비할 때도 저희가 정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미생물 제제를 사료 원료에 첨가해서 만든 건데요. 친환경 기능성 미생물 사료입니다. 괜찮고 예, 수분기도 어느 정도 가지고 건조도 잘 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먹어도 전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 네. 네. 어때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이번에 효능을 보는 실험을 이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고기 사료 드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일부러 드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료 성분 내에는 이제 사람들이 먹어도 무해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무슨 맛이었어요? 맛은 저희 그 건어물 맛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우 고소한 맛도 나고. 오늘 우리가 그 실험할 넙치는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과장님 지금 이게 저희 기능성 첨가제 1% 농도 실험구고 400에서 500g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400에서 500g 네. 정도. 매번 다른 농도의 첨가제를 적용해 진행되는 실험. 오늘은 중간 크기의 넙치가 대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물고기가 완전하게 소화를 하지 못하면 바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넙치 같은 어류도 이제 사료를 먹고 나면 이렇게 분변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불용성인이 부영양의 원인이 됩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양식장의 넙치 폐사율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부영양화와 각종 어류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중 어류 분변에서 배출된 인 성분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환경 효소제인 파이타제를 첨가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이제 어류에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런 분변으로 나오는 인의 양을 줄여서 부영양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료 첨가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료 첨가제 개발, 세계 수산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주후, 그곳에서 주는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인 워렌 버핏, 그는 성공을 위해 이 인명사전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1993년 CBD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유전자원 하면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 자원을 쓰게 되면 그 자원의 이익에 대해서 공유해줘 하고 하는 자원 제공국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국이고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국들은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자원 부국들입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자원 제공국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이익 공유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국은 자원 부국에 속하죠. 여기서는 10%의 로열티를 입법으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벌써 이렇게 이익 공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뭔가를 활용할 때 많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나고야 의정서 적용 예외 자원으로 ITPGR-FA라고 하는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에 명시된 64개 작물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익공유 자원들입니다. 여기는 인류의 식량에 해당되는 자원들과 가축의 식량인 사료 작물들이 포함됩니다. 아시아의 벼, 서양의 밀, 아메리카의 옥수수, 그 외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카사바, 얌과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되면서 이들 64개 작물은 이익 공유 수준이 아주 낮은 작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원의 주권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원의 주권을 갖는 것들은 어떤 자원들이 자원의 주권을 갖는 종류들일까요? 거기에는 토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작물들입니다. 토종은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자생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콩이죠.
콩은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까만 돌콩, 야생콩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호박이나 오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 고향을 두고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풍토에 적응된 재래종이라고 하는 랜드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토종들은 지금 우리가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바람에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소멸된 토종들을 복원하는 노력은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토종 시드림, 씨앗도서관, 토종벼농부협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편은 국가별 종자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현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원 빈국에 속하는데 1900년대 이미 식물학자들을 전 세계에 파견해서 식물들을 탐험하고 수집해서 그 종자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27만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의 주요 시설로는 가장 많은 자원들이 보존되고 있는 중기저장고로 우리의 냉장고 수준인 4도시에 30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장고에는 우리의 냉동고 수준인 마이너스 18도시에 100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자원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저장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업할 수가 없어서 로봇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아닌 영양체들의 경우에는 종자은행에 보존할 수 없어서 식물체 자체로 자연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자원들은 그 생장점과 같은 부분들을 초저온 저장고인 마이너스 196도씨에 영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LTE 기지망이 연소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드론이 LTE 통신기지국을 보호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LTE 통신망을 이용을 계속할 수가 있겠죠. 올해 2022년 울진 산불 때도 마찬가지고 2019년 속초 때도 LTE 통신기지망이 소실이 되어서 진화 현장에서도 또는 일반 시민들도 통신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불 진화 드론이 그러한 통신기지국 보호에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산불 현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25m 이상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기상 정보랑 연동을 시켜서 자동으로 풍속이 얼마 이상이 되면 돌아오거나 그 주변의 안전지대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자동으로 수행을 주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드론 통합 간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GCS에서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론 한 대뿐만 아니라 10대, 100대 이상의 드론도 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UTM이라고 하는 UAS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하늘에서 드론의 교통 통제를 하는 그런 체계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또 필요한 이유는 이종 드론, 서로 다른 드론,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드론이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드론이든 공중에서 부딪히지 않게끔 관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산불 진화 헬기의 그런 신호를 받아서 그와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 달 2022년 발사대를 달 궤도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 궤도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가 될 거고요.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라는 발사체 안에 들어가서 발사를 하게 되고요. 발사가 좀 진행하고 나면 바로 위성 발사체에서 분리가 됩니다. 발사체에서 분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태양 전지판을 전기해서 태양빛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테나를 이용해서 지구랑 통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탑재체 중에서 K맥이라는 자기장 측정 장치가 있는데 K맥을 전개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요. 안정적으로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나면 이 달 궤도선은 특별한 궤도를 통해서 달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구에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L1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서 L1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렇게 되면 달에 다시 들어올 때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달에 포획돼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 한 5번 정도 역추진 분사를 하게 됩니다. 역추진 분사를 하는 이유는 역추진 분사를 하지 않으면 달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달 우주 미하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 있는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돼요. 이 촬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2단계 저희가 달 착륙선을 보낼 때 착륙선이 어디에 착륙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시야 편광 카메라를 통해서 달 표면의 토양 특성들을 알아서 이 달 표면이 어떻게 진화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감마선 분광기라는 이 탑 자체는 달 표면에서 반사되는 감마선을 분석해서 어떤 원소들이 달 표면 혹은 달 표면 밑에 존재하는지를 전천 지도를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기장 측정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조사해서 달의 자기장의 기원, 달 자기장이 달 역사랑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인간의 활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카메라, 섀도우 캠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달 극지역에 있는 아주 미량 어두운 지역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물 등 유용한 자원들에 대한 분포를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을 새로운 통신 기법을 제가 좀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주 인터넷 탑재체라는 탑재체를 통해서 지구하고 달 사이에 새로운 통신 방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8월에 이 달궤도선이 발사가 되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발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하시면서 달궤도선 발사를 좀 지켜보시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